잘 보이시죠? 네, 오늘 합니다. 2021년 9월 3일, 벌써 9월이 됐네요. 네, 저희 세컨 플로어, 어, 오늘 발제 내용은 클라라와 태양. 예, 지난번 인트로, 저희 벌써 1주, 2주, 3주 됐네요. 3주 전에 저희 인트로로 내용을 가볍게 나눴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1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부제는 기계 앞에선 인간의 자화상이라는 내용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게 지난 그러니까 인트로를 진행했기 때문에 좀 아마 제가 이제 잡은 이 타이틀에 대해서 느낌이 오실 거예요. 제가 지난 인트로 때 했던 얘기를 가볍게 복기를 해보면 인간과 기계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기계를 놓고 보면 인간은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있다. 어, 거의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를 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를 나눠서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기계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점점 이 기계를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마치 프랑켄슈타인처럼 인간이 자신이 그 인간을 이해하는 모습대로 전 투영된 측면이 크다. 그리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측면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점점 그 기계는 인간을 닮아가고 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지금 시점은 이제 기계와 인간의 경계가 점점 허물어지고 인간이 좀 더 기계적인 어떤 특성, 그리고 기계가 인간적인 모습을 점점 이제 닮아가고 있어서 그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계화된 인간, 인간화된 기계라고 하는 서로 이제 거울의 양면처럼 보이는 이런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발제를 계속 진행하고 싶다 이야기 드렸고요. 인간화된 기계에 대해서 제가 그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기계화된 인간에 대해 얘기를 할 때, 저희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이 휴대폰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자. 그리고 휴대폰이 우리 삶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그때 공각기동대 같은 얘기를 하면서 전뇌화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휴대폰에 있는 기능이 뇌에 만약에 삽입이 된다면 어떨까? 어, 그렇게 된다면 한번 접한 정보는 영원히 잊지 않고 무한대로 통신이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 상상해 볼 수 있어서 이야기 재밌게 나눴습니다. 그렇게 이 기계화된 인간을 우리가 타고난 어떤 인간의 몸을 이제 기계처럼 그렇게 뭔가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다양한 관점을 좀 더 첨부해서 얘기를 해봤었는데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이들에게 만약에 그 조치를 한다고 했을 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 자신이 더 능력이 뛰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면 인간성을 잃어가는 것,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인간 사회에서 도처에 경쟁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다 그렇게 기계적인 능력을 당연하듯이 받아들인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뒤처지게 되겠죠. 지금 현대 사회에서 휴대폰 없이 사회생활하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 단순히 경쟁에 목을 매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아실현,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 또 바라는 것들, 꿈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이 어떤 이런 기계의 어떤 도움 혹은 기계화된 어떤 요소들 없이 이겨낸다?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숭고한 드라마처럼 들릴 수는 있지만 현실에서는 과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이제 심미성이 있을까? 그렇다면은 사실 강요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체성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요. 왜냐하면 저는 그 인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측면도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 그 한계라는 측면도 또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해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성립된다고 봅니다. 필연적으로 시간이 가면 죽는다는 것, 노화한다는 것, 어, 그리고 기억력이라든지 아니면 사고력이라든지 육체적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발달하다가 점점 사그라들어서 또 약해진다라든지 그리고 자신에게 놓인 어떤 그 시간과 그리고 환경을 어,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든지 등등등 되게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인간의 정체성이 성립되어 왔는데 기계화된 인간으로 다가간다는 것은 어떤 그런 인간에 대해서 변치 않는 그
바닥이 이제 바뀌고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이니까 결국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깊게 또 다시 한번 재정의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 반대 측면에 있는 이제 인간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저희 얘기했었죠. 근데 인간에 대한 기계에 대해서 저희가 단순히 기계를 뭐 인간에 족속됐다라든지 정속됐다라든지 아니면 인간을 다 이렇게 말살시키겠다고 이제 들고 일어나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어떤 스토리뿐만 아니라 기계라는 특성,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이라는 특성에 근거해서 인간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듯이 기계를 기계라는 특성에 놓고 인간의 어떤 사고와 감정을 가졌다고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전개해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불변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고 싶었고요. 왜냐하면 기계는 변하지 않죠. 죽음도 없고 한결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이 어떤 생각했던 것을 쉽게 이제 바꾸는 일이 거의 없겠다. 어떤 상황의 인식에 있어서도 굉장히 객관성을 띠겠다. 네,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죠.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반짝이는 호기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기계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같은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의무는 있겠죠. 프로그램화된 의무나 목표는 있을 텐데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는 것에 대해서 과연 기계는 가지고 있을까? 가지고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욕망이 없고 변함이 없는 그러나 인간처럼 사고하고 인간의 어떤 그 감정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존재라면은 그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인간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 라는 상상도 저희 지난 시간에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발제를 다 끝마치고 나면 인간은 진정 특별한가? 라는 질문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작품은 클라라라고 하는 인조인간입니다.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주 고도화돼서 발달했다면 그런 인조인간 형태의 어떤 장난감이 있을 것이다 상상해 볼 수 있죠. 그 인조인간인 클라라의 관점에서 자신과 관계 맺는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일련의 사건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클라라를 화자로 모든 걸 전달을 받습니다. 그랬을 때 클라라에 비친 인간을 보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진정 특별한가?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인간이 기계보다 선한가? 기계는 인간보다 악한가? 선하다, 악하다의 정의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 저희가 생각할 때 왠지 꺼림직해지게 느껴지는 것들이 아마 이 소설 속에서 등장할 텐데 왜 그것이 나한테 꺼림직하게 느껴지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탐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도 있었죠. 저희가 휴대폰을 쓰다가 신제품이 나오면 옛날 제품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죠. 그러니까 버린 거죠. 그걸 이제 아이폰을 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휴대폰은 바뀌어도 날 챙겨주는 시리는 한결같다라고 말씀도 박희님 해주셨고 그리고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들었던 구 제품을 신제품으로 바꿔야 기업은 돈을 버는데 그, 그 정을 때는 어떤 그 감정까지도 케어하는 것이 리퍼블리쉬의 형태가 아닌가. 그래서 리퍼 받는다고 얘기할 때 저희는 왠지 더 강해지는 느낌을 받는 것이지 정든 어떤 물건을 내다 버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만 뭐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기계는 그렇게 감정과 이성을 가진 인간은 기계를 그렇게 어떻게 보면 함부로 대하는데 기계가 만약에 감정과 이성을 갖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대할까? 왜냐면 기계가 볼 때 인간은 자기보다 열등하거든요. 그랬을 때 인간을 갖다 버릴까? 쓰고 버릴까?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도 계속해서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존재의 상대성과 변치 않는 존재의 절대적 가치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제가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라는 이야기가 이 소설을 꿰뚫고 지나갈 텐데 왜 이들은 그렇게 감정이 변하지? 생각이 변하지? 근데 그 변화하는 생각과 감정이 네, 인간의 그 생각, 감정이 변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집니다. 읽고 있는 과정에서. 이야기의 처음 시작과 끝부분을 보면 완전히 달라졌는데 이해가 돼요. 근데 기계는 본인이 상태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기계는 원래 어찌 보면 그 순수한 의무, 어떤 순수한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편취하고 쭉 가져갑니다. 이 둘을 나란히 놓았을 때 굉장한 동질성과 이질성이 발견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 함께 말씀 나눠보았으면 좋겠고,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변화하는 것들, 변화하는 생각들, 변화하는 기준들은 결국 내가 변하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도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 했던 쭉 이제 랩업이었고, 오늘부터는 1부를 시작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앞에 지금 열심히 이제 제가 좀 너무 이야기를 막 쏟아냈기 때문에, 곽희님 혹시 지난 인트로 이후에 조금 더 생각하신 내용 있으면 간단히 말씀 주시면 어떨까요? 어, 저는 근데 아까 방금 전 그 보여주신 그거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뭔가 생각했는데 사실 옛날에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음,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말 밤에 행복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또 친구랑 그 행복에 대해 요즘에 계속 질문을 하고 고민한다는 친구랑 다시 또 막 얘기를 했는데, 어, 그 친구는 아직도 행복을 주는 절대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 얘기를 친구랑 얘기해보면서 또 세컨 플로어 와가지고 다시 얘기해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저는 이 화두를 꺼내주셔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힐빈님 말씀도 들어보고 다른 분들 말씀도 들어보고 싶네요. 그리고 바이센테니얼맨인가? 그 예전에 로빈 윌리엄스 나오는 영화를 짧게 줄임자를 얼마 전에 봤는데 그거를 보면서 또 이 책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이 화두가 되게 이 요즘처럼 이제 인공지능과 사람이 거의 구분을 하지 못하는 정도가 된 요즘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고민하고 과연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건 뭘까? 절대적 가치는 뭘까? 이런 게 되게 아주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던 주제인 것 같아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합을 맞추지 않았는데도 마치 눈앞에 대본이 있는 것처럼 너무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 서울 자가라는 그 친구분, 네. 언제 저희 모임할 때 줌 한번 접속하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싶네요. 네. 네, 그 행복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 나눌 때 저는 그 시간이 되게 행복했습니다. 재밌었고, 오늘 제가 이 작품을 가로지르는 내용으로서 지금 여기 있는 문장이죠. 변화하는 존재와 또 변치 않는 존재, 상대적 가치와 절대적 가치. 행복의 기준이나 행복이라는 것의 가치가 변치 않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얘기도 같이 어우러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얘기도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는 걸 계속 복합적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좀 준비한 내용이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한 번씩 여쭤보는 걸로 하고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 책의 작가는 가조 이식으로 작가님이십니다. 제가 가조 이식으로 작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는 저희 세컨플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 다 아실 겁니다. 너무너무나 좋아하는 분이고 글쎄요. 현존 최고의 작가 중에 한 분, 워낙 좋아하는 작가가 많으니까요. 54년생이시고 일본 태생이시고 영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그리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일본에서 그 지구 역사상 딱 한 번, 딱 하루만 원자폭탄이 실전에 투하가 됐고 단 두 곳에만 그 원자폭탄이 실제 폭발을 했는데 그중 하나가 나가사키, 그 나가사키의 출신이십니다. 그 인생 자체가 굉장히 어떤 역사성을 띈 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이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일본 국적 가지고 계시다가 83년부터 영국 국적을 이제 취득하셨고 89년에 우리 한강 작가가 수상했던 맨 부커상, 못하네요. 맨 부커상, 17년에 노벨 문학상, 저와 만나게 된 그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셨고
또 영국에서는 이제 이런 훌륭하신 분은 그냥 가만두지 않죠. 예. 2018년에 기사자기로 수여하셨습니다. 어, 작가의 작품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우리가 고아였을 때 파묻힌 거인 요 두 작품은 제가 못 읽었습니다. 예,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이 작품들 만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세컨플로어에서도 다루기도 했고 여러 번 말씀 나누기도 했던 작품들 반갑게 보입니다. 창백한 언덕 풍경이 첫 작품이었습니다. 음, 이 작품의 화자는 전쟁 후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중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 그리고 어린 딸을 가진 가정주부의 시각으로 작품을 풀어냈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그 폐허에서 어, 비참한 듯 하지만 뭔가 신비롭게 보이는 한 여성이 딸을 데리고 있고 그 주인공은 참 그 아이를 이제 뱃속에 임신한 상태죠. 예. 그 상태에서 이를 바라보는 한 중산층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의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갑니다. 근데 이 화자인 여자 주인공은 사실 이 가족 이식으로의 페르소나가 완전 반영됐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작품 속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데 과거에는 일본에 있다가 미래에는 영국에 와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렇게 자기보다 조금 더 앞서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있는 그 낯선 여자를 보면서 왠지 모르는 끌림에 이것저것 도와도 주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어떤 일련의 과정을 겪는데 그 여자가 선택했던 어떤 자녀를 위한 길이었죠. 그리고 본인이 선택했던 길, 그것이 다른 듯 하면서도 굉장히 닮았고, 결국 끝에 와서는 떤 게 정답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굉장히 열린 결말로 끝났던 멋진 소설로 기억합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는 역시 일본이 배경이고, 늙은 남성 화가였죠. 이 화가는 굉장히 실력이 뛰어나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의 프로파간다, 국가의 어떤 그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시각화하는 일을 맡았는데 그 시기가 이제 일본이 세계 2차 대전을 치를 때였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의 실력도 뛰어나고 국가가 원하는 대로 부름하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봤더니 자기는 전범의 어떤 죄인으로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자기 딸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도 파혼을 당하는 일련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과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거대한 조직에 그 조직에서 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거기서 훌륭한 평가를 받는 것이 내 인생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그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것까지에 대한 가치 판단도 나의 책임과 내가 계속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되묻고 그리고 따라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유사하게 연결되는 작품이 저는 남아있는 나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안소니 호킨슨이 주연을 해서 또 영화로도 굉장히 성공한 작품입니다. 이 배경은 영국이고요. 대저택의 집사입니다. 이제 늙어서 폐상을 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고 물론 처음엔 잘못부터 시작하지만 굉장히 부유한 세상의 화가와 유사합니다. 이 집사는 자기가 그 받드는 집 주인과 그 집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주인이 사실은 나치와 내통을 했었고 나중에 그 주인은 결국 역사에 처벌을 받죠. 그래서 그 집이 미국인 주인에게 팔리고 단순히 이제 자본만 있는 미국인 주인에게 팔리고 집사는 이제 늙어서 본인이 젊었을 때 최선을 다했던 어떤 장인 정신으로 임했던 집사로서의 역할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는 동시에 공허함을 느낍니다. 이 역시 던지는 질문은 저는 유사하게 받았습니다. 과연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눈앞에 있는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인생 전체와 역사와 모든 걸 꿰뚫고 그것과 나란히 놓았을 때 과연 정당한가 어긋남이나 충돌이 없는가 생각하게 만들었죠.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 굉장히 저는 어려운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기회가 되면 한번 더 볼 생각이고 배경은 유럽의 어느 소도시고 화자는 젊은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소설은 그냥 카프카의 소설처럼 몽환적인데 이 주인공이 그 도시에 연주를 하러 와서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의 부탁을 받고 그 도시를 헤매고 다닙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떤 초조함,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많은 기대에서 오는 그 중압감, 그러면서도 뭔가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 어떤 소망 같은 것들, 자기 꿈을 이루고 싶은 어떤 열망, 작은 열망들, 굉장히 인간의 그 근원적 욕망들이 잘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작품 이해하기 좀 어려웠다라는 내용이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작품 넘어오면서 조금씩 가즈 이시구루가 이제 그 전에 썼던 작품들은 이념 시대에서 어떤 지금의 이제 현대사로 넘어오는, 그래서 이념주의의 시대를 이제는 벗어나서 현대에 왔는데, 이념주의에 걸쳐 있던 사람들이, 또 그때 전성기를 보냈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나는 최선을 다했고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과연 그 판단은 지금도 정당한가에 대한 계속되는 어떤 회고, 어, 어떤 회한을 담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에 오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과거의 어떤 그 이념이나 아니면 과거에 속했던 역사보다는 음, 현재의 인간이 놓여 있는 어떤 그런 불안감, 그리고 현재 인간이 자기 자신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그 주변을 둘러싼 수많은 다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포그람과 동시에 어떤 압박감, 부담감, 그 중압감 같은 거를 다 묘사해서 굉장히 좀 작가의 시각이 점점 좀 시간적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느낌을 받았고요. 나를 보내지 마로 넘어가면서 또 한 번 도약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작가의 시각은 미래로 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보내지 마의 배경은 영국으로 보이고요. 유럽의 도시고 마치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학교 같아요. 주인공은 이제 10대 여성입니다. 그 소녀가 복제인간이에요. 이 시대, 이 나를 보내지 마의 작품에 나오는 세상에서는 기술이 발달해서 나중에 장기 이식이 필요할 때 내 몸에 꼭 맞는 장기들을 안전하게 제공받기 위해서 복제인간들을 기릅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전자를 가지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어딘가 맡기는 거죠. 사육을 하듯이. 그래서 똑같이 한 30년, 40년 이렇게 성장하고 나서 어른의 장기가 크기와 기능이 됐을 때 그걸 이제 이식받아서 이제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미래에 어떤 질병이나 아니면은 죽음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복제 인간들을 아마 위탁을 해서 계속 마치 보험을 들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 복제 인간들을 그래도 사실 이 복제 인간이니까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왜? 언젠가는 도륙을 해서 장기를 뺏었을 대상이기 때문에 마치 사육하는 돼지나 소, 닭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아마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왠지 이런 세상이 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도 같습니다. 왜냐면 불편하니까요. 실제 그들에 있는 본질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사육당하는 가축들의 실제의 어떤 기르는 모습들에서 외면하는 것처럼요. 그렇게 이제 복제인간들을 아니다. 이들도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인간답게 이렇게 성장하도록 하면 그 20년, 30년, 뭐 길면 40년 그 시간 동안에도 충분한 어떤 가치가 발현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마치 NGO 활동처럼 그렇게 학교를 따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을 기르는 거죠.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여자 주인공인 이 나를 보내지 마의 주인공이고 그 복제인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엄마를 찾고 싶어서 굉장히 좀 질이 나쁜 어떤 잡지를 뒤진다거나, 왜냐면 그렇게 대리모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할 거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질이 나쁜 그런 잡지의 어떤 모델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 장면은 굉장히 가슴이 좀 뭉클하면서 네, 슬픈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서로가 이제 사랑하는 또 관계가 있고, 하지만 그 사랑은 끝이 있는 사랑이고 스산한 사랑이고 어느 날 갑자기 어, 호출이 돼서 장기를 이제 기증하라 이렇게 되면은 바로 수술대에 올라서 장기를 빼내고 바로 죽는 거거든요. 그렇게 죽음이 외부로부터 어떤 특정한 명령에 따라서 다가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은 어떻게 달라질까? 내가 바라본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작품 역시
Never Let Me Go라는 영화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작품 2021년 올해 나온 신간, 훌륭한 신간이죠. 클라라와 태양. 이 작품 오늘부터 이제 다루게 될 거고요. 가주 이식으로의 시각은 역시 나를 보내지 마에서 좀 연장돼서 이제는 복제 인간이 아니라 인조 인간입니다. 네, 좀 더 기술이 발달한 미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현실보다는 좀 발달한 어떤 미래처럼 보이고요. 네, 배경은 굉장히 영국스러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는 인조 인간이 정말로 인간과 거의 이제 동등하게 생각되어질 수도 있는, 근데 하지만 인간과 완전히 똑같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그랬을 때 그 기계의 입장에서 인간을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가족 이식으로의 작품 체계를 쭉 보면요. 앞에 있는 이 세 작품이 가족 이식으로가 걸쳐 있는 그 이념주의 사회, 세계 1, 2차 대전으로 대변되는 이념주의 사회와 현대 사회를 넘나드는 경계, 그 시간의 경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가족 이식으로 본인도 일본과 영국이라고 하는 지리적 어떤 그 경계를 넘나든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흔적이 보인다.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다소 긴 내용을 쓰면서 이 작가는 이제 현대에 관심을 갖는 걸로 시각이 좀 더 옮겨온다. 그리고 나를 보내지 마와 클라라와의 태양을 다룰 시점에 와서는 이제 이 작가는 미래를 본다. 그리고 이 위로받지 못한 사람들에서도 현대를 다루고 있지만 결국 나라는 존재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나와 타인에 대한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시대와 시대, 그리고 지역과 지역의 경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사람의 관계, 나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를 보내지 마와 클라라와 태양에서는 여기서도 이제 현재와 미래의 어떤 경계에 있고 또 인간과 다른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인간이라는 존재와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하지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굉장히 유사성을 가진 이 존재의 경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족 이식으로는 경계의 작가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계에 있는 어떤 위태한 모습도 있고, 하지만 양쪽을 다 보는 넓은 모습도 있습니다. 작품이 굉장히 잘 드러나고 있고요. 그런 점들을 중점으로 오늘부터 말씀 나누면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인 줄거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잠깐 말씀 청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발췌한 내용들 몇 부분 읽어보는 걸로 내용을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주인공은 클라라입니다. 네, 오늘 클라라고 이 클라라와 태양은 전체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6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전반부에 해당하는 3부를 다루고 다음 시간에 후반부에 해당하는 3부를 다루는 걸로 진행해서 논의를 이어가겠고 오늘 말씀드릴 3부는 전체적인 이 작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줄거리들은 가급적이면 언급하지 않은 채 최대한 스포일러를 좀 자제한 상태에서 내용을 전개하고 싶습니다. 네. 클라라가 주인공입니다. 이제 클라라는 한 14세 정도 되는 소녀입니다. 소녀 인조인간입니다. 그리고 14세 정도 되는 이제 소녀 인조인간이고 이 시대에는 AF, Artificial Friend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제 함께 어우러져 노는 인조인간 장난감이죠. 그런 장난감이 굉장히 이제 고가의 장난감으로 이제 유행을 하는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장난감으로 만들어진 게 클라라입니다. 그리고 클라라와 같이 똑같이 장난감으로 만들어져서 클라라의 옆에서 진열되어 있고 또 클라라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는 대상으로 네, 그 대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로사입니다. 네. 그래서 로사도 AF, 인조인간이고, 클라라 똑같은 어떤 소녀의 모습이다. 그리고 이 클라라와 로사가 진열되어 있는 그 매장에, 그,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매니저가 작품의 초반에 등장하고 이제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이야기를 열고 닫는 역할을 맡는데요. 이 매니저는 인간으로 보이고요. 인간이 나오진 않지만 인간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이제 클라라와 로사에 대해서 이들을 기계로 바라보는 관점과 인간으로 느끼는 관점 두 가지가 공존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클라라는 이 매장에 진열되어 있다가 이제 자신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는 조씨를 만나게 됩니다. 이제 조씨가 여기서 이제 마찬가지로 14세 소녀로 나오고요. 조씨는 병약한 아이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조씨는 이 시대에는 인조인간이 장난감처럼 쓰이는 시대이기도 한 동시에 또 하나가 인간을 어떤 그런 인공적인 그리고 이제 유전자 변형적인 뭔가 이런 요소를 통해서 소위 말해 강화를 시킵니다. 인간에 대한 강화가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이 강화라고 하는 하나의 수술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렸을 때 이 강화 조치를 하면 능력이 배가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근데 이 강화 조치를 했을 때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작용으로 인해서 죽거나 오히려 더 약해질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이 강화 조치를 받은 뒤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서 굉장히 병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조 씨를 그러면 강화 조치를 하도록 결정한 사람은 누구냐라면 크리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시는 조 씨의 엄마입니다. 그리고 크리시는 사무직의 그 고위직을 맡고 있는 이 시대에 이제 성공한 인물입니다. 성공한 인물이고 아마 본인이 그러니까 강화 조치는 지금 이 조 씨의 세대, 그러니까 아직 이제 막 어린 세대까지는 그리고 그 어린 세대가 조금 윗세대까지는 강화 조치가 그렇게 선택하면 받을 수 있는 조치였는데 이 크리시나 아니면 뒤에 설명할 헬렌처럼 부모 세대, 윗세대는 이 강화 조치와는 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크리시는 순수한 인간의 모습으로 어쩌면 순수한 인간과의 경쟁 속에서 성공을 거둔 거의 마지막 세대가 아닌가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크리시가 조시의 강화 조치를 결정을 했고 조시는 그에 대한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이제 전반에 흐르는 재미있는 측면은 이 크리시에게는 아이가 둘이 있었는데요. 더 조시보다 언니인 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셀은 지금은 죽은 상태입니다. 네. 셀이 죽은 상태인데 이유는 이 셀이 더 언니니까 먼저 강화 조치, 강화 수술을 했던 거죠. 근데 부작용이 났고 결국 셀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크리시라는 이 엄마는 딸이 둘이 있는데 첫째에 대해서 이제 강화 조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강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는 소위 말하는 상류층, 소위 말해 도시에 있는 고급 직업을 가질 수가 없는 걸로 배경이 나옵니다. 기술이 발전하니까 이제 그런 기술에 필요한 어떤 일자리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그런 줄어든 일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은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남보다 조금 더 뛰어난 능력을 타고난 사람 이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 어떤 기계적인, 인공적인 어떤 강화의 능력까지 가진 사람만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첫째는 사실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부정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해서 결정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시는 이 셀에 대해서 조치를 했고 셀은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인 조시에 대해서 그런 강화 조치, 강화 수술을 할 것인가? 폴이 조시의 아빠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시랑 폴은 부부 관계인 거죠. 폴은 유능한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런데 일자리에서 쫓겨나서 지금은 약간 집시처럼 이제 크리시하고도 이제 사이가 나빠져서 집을 떠나서 굉장히 사실 경제적으로는 크게 이제 뭐 기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태로 지금 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인간의 세계가 어떤 기계적인 요소들이 적극적으로 밀려 들어오면서 크리시는 버티고 있고 폴은 밀려난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두 딸, 셀과 조시가 있습니다. 강화 조치를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이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살아가는 무기다라는 화두가 던져졌죠. 크리시는 셀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시에게도 강화 조치를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폴은 셀을 잃었기 때문에 조시에게는 강화 조치를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이야기에서는 이 서로 다투는 모습은 나오지 않고 뒤에 대화로 나오는데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폴은 사실 크리시에게 패배를 하죠. 그래서 폴이 나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크리시가 더 굳건히 어떤 그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결국 폴은 외부에 떨어져 있는데 여전히 이 조시에 대해서 어떤 결정과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해 크리시와 폴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리고 폴과 클라라 사이에도 제가 다음 시간 2부에 말씀드릴 일련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물론 클라라와 크리시 간에도 1부에서 오늘 말씀드릴 일련의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조시, 크리시, 폴 해서 이제 한 가족이 됩니다. 이 가족, 크리시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부인 그 아멜리아라는 가정부가 있는 어떤 그 좋은 집에서 이제 클라라가 들어가 살게 되고, 또 하나 중요한 인물 릭이 있습니다. 릭은 조시와 동갑인 남자아이인데 이 친구의 특징은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릭은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비슷한 또래 애들 중에서는 하층 쪽에 놓여 있는 아이예요.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야기 전반에 계속 쭉 깔립니다. 하지만 이제 조 씨와 닉은 바로 이웃에 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닉과 조 씨가 좀 친하게 지내고 또 조 씨가 이제 병약하기 때문에 강화 조치를 받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또래의 어떤 다른 친구들보다는 약한 열등한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닉과 더 자주 어울리게 되는데요. 둘 간에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닉과 조시는 어렸을 때부터 나중에 커서 함께 우리 부모들을 떠나서 탈출해서 같이 살자고 약속을 할 정도의 어떤 연인 관계처럼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닉의 어머니가 헬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닉에 대해서 강화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은 헬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헬렌은 어떤 그런 강화 조치를 시키는 것 자체가 아이를 잃을 수 있는 위험도 있고 그것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하지 않았죠. 하지만 헬렌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무슨 고민을 하냐면 닉은 그 드론을 만들고 조종하는 것에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재능을 꽃피우려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고 그쪽으로 계속 일종의 엔지니어처럼요 발전해야 되는데 닉은 강화 조치를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런 좋은 대학, 유능한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유능한 대학에서 학생들을 뽑는데 닉처럼 강화 조치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 전형이 있습니다. 되게 슬프죠. 그러니까 뭐냐면 강화 조치를 받지 않은 아이들은 경쟁이 안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저희가 그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니면 어떤 소수 민족의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듯이 강화 조치 받지 않은 아이들을 위한 특별 전형이 있는데 보면 뭐 1년에 한두 명 뽑는 수준이에요. 구색만 갖춘 거죠. 헬렌은 닉을 이 한두 명의 전형으로 대학을 가게끔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고민한 결과 벤스라는 남자에게 청탁을 해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벤스는 젊었을 때 헬렌과 잠시 사귀다가 아마 벤스가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헬렌이 사실은 배신을 하죠. 벤스를 차버리죠. 그래서 어떤 그 이별의 상처를 안긴 사람입니다. 그런 벤스에게 찾아가서 자기 아들을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 벤스와 헬렌과 닉이 만나서 또 일어나는 일들, 대화도 2부에서 제가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조 씨가 있고 닉이 있어서 강화를 받은 존재와 강화받지 않은 존재, 또 강화를 받았으나 부작용이 있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요. 이들 사이에 지금 클라라가 결국 들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클라라와의 태양이라는 제목답게 이 소설에서는 태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처음 이야기가 시작할 때부터 설정이 이렇습니다. 클라라는 그쵸, 인조인간인데 기계인데 태양광 충전을 하는 기계인 거예요. 저희가 생각해보면 인간의 이성과 감성에 굉장히 근접한 어떤 그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기계다. 근데 그 기계가 태양광 충전을 하는 기계다. 그러면
태양을 숭배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단순히 인간이 태양이 있어야 작물이 자라고 내가 먹을 걸 먹을 수 있다. 이렇게 2차, 3차에 간접적으로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태양을 쬐면 바로 충전이 되는 몸을 가졌다 그러면 태양을 절대 숭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락에 있었을 때 태양은 어떤 절대적인 어떤 생명의 근원 같은 존재로 나오고 있고 그런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어떤 종교의 감정까지 이 소설에서는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읽다 보면 인간의 종교라는 것이 그 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마음에서 그런 종교의 감정, 또 그 기도의 모습, 그리고 어떤 상상의 영역에 들어왔겠구나라고 짐작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야기에 등장하는 쿠팅스 머신이 있습니다. 이 쿠팅스 머신은 저희가 생각할 때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면서 작동하는 중장비 기계를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클라라가 매장에, 그러니까 도시에 있는 매장에 전시되어 있을 때 어느 날 하늘이 깜깜해지면서 태양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가게 밖을 내다봤더니 쿠팅스 머신이 무슨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 쿠팅스라는 어떤 그 브랜드가 붙어 있어서 쿠팅스 머신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가 내연을 내뿜으니까 태양을 가린 거예요. 그래서 클라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쿠팅스 머신이 태양을 저해하고 있다. 태양이 쿠팅스 머신을 싫어한다. 그래서 쿠팅스 머신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약하게 만드는 것을 태양이 좋아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원시 종교, 초기 종교의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나중에 이 쿠팅스 머신이라는 존재와 태양에 대한 어떤 관념 이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조시, 크리시 폴, 그 다음에 카팔디라는 대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으로 좀 더 전개가 됩니다. 네, 2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존재는 카팔디입니다. 이제 카팔디는 크리시가 조시를 데리고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그 집은 이제 도시 외곽에 있는 곳에 있는데 도시에 가서 그러니까 초상화를 그리러 간다라고 하면서 조시를 데려가요. 그 초상화를 그리는 사람, 화가라고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카팔디입니다. 그러니까 왜 크리쉬는 조시를 그렇게 주기적으로 카팔디에게 데려갈까? 그리고 카팔디는 조시가 오면은 굉장히 면밀하게 관찰하고 부분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일련의 그런 검사 같은 것을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조시의 초상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음, 목적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구심을 굉장히 낳게 만들고 2부에 말씀드릴 전체 이 소설을 가로지르는 큰 사건, 이 큰 사건이 이 카팔디와 연관이 되어 있다. 하지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인물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이제 각 1부, 2부, 3부, 3부에 걸쳐서 지금 발췌한 내용들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쪽 내용 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좀 줄거리 설명드렸는데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오셨는지 이야기 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성님은 혹시 지금 말씀 가능하실까요? 네. 지금 민성님 조금 말씀이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호영님이나 아니면 동강님 항상 이제 정신이 좀 말씀 어렵다고 하셨고 호영님은 어떠십니까? 동강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게 좀 긴장한데 뭐 특별히 재밌네요. 들리나요? 제 네, 목소리 잘 들리나요? 들립니다. 동강님. 예, 잘 들립니다. 네네. 일단은 크리시, 헬렌, 미래 사회는 엄마가 모든 자녀를 지배하는 시대인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건 현대사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제가 미래에 살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야기 굉장히 재밌고요. 제가 이거 발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가지고 이식으로 작품 중에 제일 잘 읽힌다라는 평이 많습니다.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잘 읽었고, 그리고 제가 워낙 좋아하니까 저희 아내도 제가 읽고 나면 이제 같이 읽는데,
굉장히 빨리 읽혔다, 쉽게 읽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는 작품입니다. 꼭 이번 발제 끝나고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고 싶은 책으로 한번 골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 보면 호리 여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예,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들리나요? 여보세요? 호리 예, 지금 이야기 들리고 있습니다. 홀이 그 쫓겨나서 집시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잘 안 돼. 홀이 집시 생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잘 안 들리나 봐요. 다음에 얘기할게요. 들려요. 홀이 집시 집시 생활한다고 생활. 했는데 네네네. 그 미래 사회인데 그 최저생계비가 안 나오나 봐요. 어떻게 살지?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예. 그리고 좀 맞습니다. 설정상 웃긴 건데 네네. 그 쿠라라가 뭐 그 정도 인공지능이고 뭐 그런데 뭐 굳이 인간이 뭐 할 거 뭐 있겠어요? 내가 볼 때 별로 인간이 할 거 없을 것 같은데 뭘 귀찮게 강화 수술 받아 그냥 로봇 보고 다 하라고 지시를 하면 끝날 거를 조금 뭐 영화적인 그 책에서 설정이겠지만 미래에 강화 네네. 수술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들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노동에서 해방된 아름다운 같은 인간 세상 때문인데, 하나는 인간이 할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었고, 인간이 꼭 해야 되는 건 아닌 건 분명히 졌지만 빈부인 것 같습니다. 예. 보면은 이제 크리시의 삶과 뭐 헬렌의 삶, 그 나머지 다른 사람의 삶, 정거든요. 매니저가 클라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클라라가 이제 창밖을 보다가 어떤 아이들은 우리를 보고 되게 반갑고 좋아라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슬퍼 보이라고 얘기했더니 매니저가 이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있어요. 모든 아이들이 너희 같은 AF를 가질 수 있는 건 뭐 얼굴로 얘기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미래는 오히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는 인구 차이가 굉장히 큰 사회구나. 뭐 아까 이제 동건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최저생계비나 아니면 기본소득이나 이렇게 지금 잘 발달된 세상이라기보다는 그랬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닉의 입장을 보면은 큰 문제가 아니라 닉은 정말로 자신이 가진 어떤 꿈을 펼치고 싶어하는 그걸 막 나는 내 꿈을 꼭 이루겠어 막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촌스럽게 말하지 않고 그 꿈을 속에 꼭 감직하고 있는데 해봤자 안 되는 현실에 슬프 그걸 바라보는 그러니까 이제 다 기계한테 맡기고 이제 놀고 이렇게 지내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작품에 나오는 닉의 입장은 더 꿈을 펼치고 싶고 연구하고 싶고 뭐그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는데 길이 끊겨 있는 갈 수 있을 뿐이고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고등 받고 이런 거 취미로 하는 사람들이 만나면서 나머지를 살 게 없는 뭔가 그렇게 비춰지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보고 좀 섬찟했습니다. 네. 뭔가 이 시대가 되면 이제 밥벌이에서 해방될 수 있겠구나. 그 노동의 어떤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만 또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기회라는 게 그냥 처음부터 제거가 돼서 마치 그 가축 우리 안에 있는 소, 돼지, 닭처럼 먹고는 살 희망하지 말고 진짜 자족하라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뭔가 강요되는 측면도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서 슬펐던 면이 있습니다. 네. 동원님 정신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가고 있어서 오늘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들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몇 부분만 좀 빠르게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이야기 나누고 오늘 클라라와의 태양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했으면 합니다. 총 6개 부로 되어 있고 각각
각 부마다 명확하게 어떤 이야기가 정돈돼 있어서요. 각 부마다 정말 빼놓을 부분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제가 낭독해드리고 의미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처음 읽을 부분 1부입니다. 제 시작할 부분이고 전 소설은 처음 시작할 때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가장 마지막에 쓰는 부분이 저는 소설의 첫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또 독자는 가장 먼저 읽게 되는 부분이 첫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작가와 독자가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부분이 소설의 첫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김중혁 경우는 소설은 첫 세 문장으로 모든 승부가 갈린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작가들은 작품의 첫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에 작품 전체의 세상이 다 압축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넣기 위해 굉장히 고심한다고 하는데요. 이 클라라의 태양의 첫 부분은 어떻게 전개되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로사와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는 매장 중앙부 잡지 테이블 쪽에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창문이 절반 넘게 보였다. 그래서 바깥 세상을 볼 수 있었다.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무직 노동자, 택시, 조깅하는 사람, 관광객, 거지 아저씨와 개, RPO 빌딩 아랫부분이 보였다. 우리가 좀 적응이 된 다음에는 매니저가 매장 앞쪽 쇼윈도우 바로 뒤까지 가도록 허락해줘서 RPO 빌딩이 얼마나 높은지 보았다. 딱 적당한 시각에 그 자리에 가면 해가 우리 빌딩이 있는 쪽에서 RPO 빌딩이 있는 쪽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이렇게 해가 움직이는 걸 볼 수 있는 운 좋은 날이면 나는 얼굴을 내밀어 해가 주는 자양분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 했다. 로사가 곁에 있을 때는 로사에게도 그러라고 말했다. 1, 2분 정도 지난 뒤엔 원래 자리인 매장 중앙부로 돌아가야 했다. 그 자리에서는 해를 못 볼 때가 많아서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우리가 점점 약해지지는 않는지 걱정했다. 그때 우리와 같이 있던 소년 AF 렉스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해는 우리한테 올 수 있다고 했다. 렉스가 마룻바닥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해의 문이야. 걱정되면 저걸 만져봐. 그러면 다시 튼튼해질 거야. 렉스가 이 말을 했을 때 매장엔 손님이 하나도 없었고 매니저는 빨간 선반 위에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빴다. 나는 굳이 허락을 받느라 매니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로사를 흘끗 보았는데 무표정하게 나를 마주 보길래 나는 두 걸음 걸어가 무릎을 꿇고 바닥 위에 생긴 해의 무늬에 두 손을 뻗었다. 그런데 손이 거기 닿는 순간 무늬가 흐릿해지더니 어떻게 해도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무늬가 있던 자리를 두들겨 보고 바닥을 손으로 문질러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내가 다시 몸을 일으키자 소년 AF렉스가 말했다. 클라라, 너 정말 욕심 많다. 너희들 소녀 AF들은 다 욕심이 많아. 그때는 내가 세상에 나온 지 아직 얼마 안 되었을 때인데도 바로 그게 내 잘못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해의 무늬를 만진 그 순간에 우연히 해가 물러간 것뿐이라고. 하지만 소년 AF 렉스는 여전히 심각한 표정이었다. 네가 자양분을 다 가져갔어. 봐, 클라라, 깜깜해졌잖아. 정말 매장 안은 어둑해져 있었다. 바깥쪽 인도 가로등에 붙인 견인구역 표지판도 흐릿한 잿빛으로 보였다. 미안해. 나는 렉스에게 이렇게 말하고 로사에게도 사과했다. 미안해. 내가 다 가져가려던 건 아니었어. 너 때문에 저녁 때 되면 기운이 없어지겠다. 소년 AF 렉스가 말했다. 너 농담하는 거지? 내가 렉스에게 말했다. 농담인 거 알아. 농담 아니야. 지금 바로 아파질 수도 있어. 게다가 뒤쪽에 있는 AF들은 어떡하고 지금도 상태가 별론데 이제 더 나빠질 거야. 넌 욕심이 많아, 클라라. 진심 아닌 거 알아. 나는 이렇게 말했지만 아까만큼은 자신이 없었다. 로사를 다시 쳐다보았는데 로사는 여전히 무표정했다. 벌써 아픈 것 같아. 소년 AF 렉스가 말했다. 그러더니 몸을 축 늘어뜨렸다. 하지만 네가 그랬잖아.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해가 우리한테 온다고. 농담하는 거지. 나도 다 알아. 나는 쏟고 끝에 소년 에이플렉스가 나를 놀린 거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그날 내가 그럴 의도는 없었지만 가게에 있는 AF들이 꺼리는 뭔가 불편한 주제를 렉스로 하여금 입에 올리게 만들었다는 느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년 AF 렉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날의 말은 농담이었더라도 렉스의 마음 한구석에 진짜 걱정이 있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맑은 날 아침이었는데 렉스는 우리 옆에 없었다. 매니저가 렉스를 앞쪽 벽감으로 옮겼기 때문이다.
매장 안의 모든 위치를 고심해서 신중히 정했기 때문에 어디에 서 있든 선택될 가능성에 차이가 없다고 매니저는 늘 말했다. 그래도 우리는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의 눈길이 앞쪽 벽감에 가장 먼저 닿는다는 걸 알았다. 당연히 렉스도 그 자리에 갈 차례가 되어 기뻤다. 매장 중앙부에 있던 우리는 렉스가 턱을 치켜들고 온몸이 해의 무늬로 덮인 채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로사가 내 쪽으로 몸을 기울여 말했다. 와, 렉스 정말 멋져 보여. 곧 집을 찾겠다. 네. 소설이 처음 시작하고 나서 쭉 이제 진행된 얘기고요. 예, 클라라와 로사가 이제 함께 매장에 이제 전시가 되어 있고, 이제 렉스라는 소년 전개가 됩니다. 이 첫 부분에서 굉장히 막을 사시는데요. 내가 인조인간이구나. AF란 인조인간이구나. 태양이라는 게 이 AF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 태양을 받아들이고 흡수한 AF들, 이 기계들에게도 뭔가 걱정기가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습니다. 그리고 로사와 같으지만 우리는 기계는 다 똑같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굉장히 성향이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작품 다 읽고 나면 이 첫머리에 나오는 이 단어 하나하나들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로사는 굉장히 바깥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습니다. 이 내용도 보면 매장에서 바깥을 내다보는 측면에 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 빌딩의 모습 하나하나까지도 굉장히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보고 있고 많은 걸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라가 이 작품의 첫머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작가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선별을 하는데 클라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오해를 받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클라라는 사실 아무 사심 없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많다. 욕심이 많다. 그리고 네가 양분을 다 가져갔다. 오해를 받다. 그리고 클라라는 그 오해가 터무니없다는 걸 알면서도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클라라가 오해를 받는 역할, 본의 아니게요. 오해를 받는 역할. 순수한 클라라가 받는 어떤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작품 속에 계속해서 깔려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런 작은 에피소드를 통해서 드러내 보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1부의 전반적인 내용은 이렇게 이제 클라라가 매장에 있고 그 매장 안에서 같은 모델인 이제 로사 그리고 매니저 이렇게 서로 이제 관계를 맺으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장면으로 채워집니다. 그래서 매장 안에 창문 밖을 내다보면서 인간 사회를 바라보고 자신을 구입해서 그리고 함께 살게 될 그 누군가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게 되죠. 네, 2부의 내용으로 넘어가는데요. 1부에서 그렇게 해서 클라라가 조씨를 만납니다. 예, 조씨가 우연히 그 매장 앞을 지나다가 클라라를 보고 마음에 들어 해요. 그래서 엄마를 설득시켜서 이제 클라라를 사게끔 합니다. 조씨가 클라라를 구입하러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구입할 뻔도 했는데 클라라가 적극적으로 싫은 어떤 행동을 해서 매니저가 살짝 갈등도 있어요. 어쨌든 조씨네 집으로 가게 됩니다. 조씨의 집에 가서 조씨와 함께 클라라는 이제 지내게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씨는 몸이 약해서 중간중간 조씨가 몸이 돼서 그 행복한 시간에 이제 균열이 몸이 아플 때마다 이제 조시의 엄마인 크리쉬는 굉장히 히스테리한 모습을 보이죠. 굉장히 그걸 항상 염려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2부에 나오는 좀 중심 테마는 그 폭포 관광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이 가족은 크리쉬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클라라가 근데 사람처럼 사실은 이 시대가 클라라와 같은 AF를 사람처럼 대한다고. 왜냐하면 사람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장난감에 가깝습니다. 밥을 먹을 때 장난감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못 먹잖아요. 그래서 냉장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에서 이제 친구가 와서 놀 때도 클라라는 소파 위에 올라가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등을 찌고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설정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섬뜩하게 다가오죠. 크리쉬는 이제 크리쉬는 조씨가 몸이 좀 좋아졌다고 좀 생각이 드니까 전에 갔던 폭포를 보러 간 여행을 가자 이렇게 이야기가 됐죠. 그리고 그 폭포 여행을 가기로 한 날 조씨가 어딘가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좀 불편해 보인다라는 거 이제 크리쉬가 얘기를 하면서 조씨에게 너는 몸이 아프니까 가지 마.
클라라하고 나만 갔다 올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예, 뭔가 왜냐면 그 전까지 크리쉬는 클라라를 되게 좀 탐탁치 않게끔 여기는 모습이었거든요. 뭐 날카로운 눈초리, 의심의 눈초리, 뭔가 계속해서 감시하는 눈초리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그날 굳이 조씨가 괜찮다고 말을 하는데도 아멜리아와 조씨를 집에 떼어놓고 클라라만 데리고 그 폭포를 보러 가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 부분 들려드릴게요. 어머니는 계속 나를 보면서 커피를 마셨고 그러다 보니 어머니의 얼굴이 상자 6개를 채웠다. 여기서 잠시 말씀을 상자라고 하는 것은 클라라의 눈은 이제 기계의 눈이기 때문에 그 왜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기계들이 보는 어떤 장면에서는 그 막 그 사각형 같은 것들이 이렇게 타겟팅 되듯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클라라의 눈에 보이는 어떤 시점을 말할 때는 이런 상자로 항상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상자 6개를 채웠다. 가늘게 뜬 눈이 상자 3개의 조금 다른 각도로 나타났다. 마침내 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그래, 여기 마음에 들어? 정말 멋있어요. 이제 진짜 폭포를 봤구나. 여기 데려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하네. 방금 네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평소 같은 웃음이 없어. 나 그럼 폭포를 보게 되어 매우 기뻐요. 하지만 지가 볼 수 없어서 안타깝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 나도 또 그래 속상하다. 하지만 네가 있으니 좀 낫다. 고맙습니다. 멜라이 맞을지도 조씨가 왔어도 괜찮을지도 모르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는 계속 나한테서 눈을 떼지 않고 커피를 마셨다. 조씨가 여기에 대해 뭐라고 하던? 조씨는 이곳이 아름답고 올 때마다 항상 즐거웠다고 말했어요. 그렇게 말했어? 여기 늘 셀하고 같이 왔다는 말도 했니? 셀이 여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조씨가 언니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다시 덧붙여 말했다. 조씨의 언니를 사진으로 봤어요. 어머니가 하도 나를 떨어져라 봐서 나는 내가 무슨 실수를 했나 생각했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말했다. 무슨 사진을 봤는 줄 알겠다. 우리 셋이 여기 앉아있는 사진이지. 멜라니아가 사진 찍던 것 생각나. 저기 저 의자에 앉았지. 나는 셀하고 조시하고. 무슨 문제니 클라라? 셀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무척 슬펐어요. 슬펐다고? 그래.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았어요. 괜찮아. 셀이 떠난 지도 이제 꽤 됐어. 네가 셀을 만나봤으면 좋았을 텐데. 조시하고는 달라. 조시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맞는 말이건 틀린 말이건 상관 안 해. 그래서 가끔 화날 때도 있지만 그런 면 때문에 조시가 좋아. 셀은 달랐어. 모든 걸 심사숙고한 다음에야 입 밖으로 꺼냈지. 훨씬 예민한 아이였어. 어쩌면 아픈 걸 조시처럼 잘 견뎌내지 못했던 것도 같아. 왜 세상을 떴나요? 어머니 빛이 변했고 입가에 잔인한 기색이 어렸다. 그런 걸 왜 물어? 죄송합니다. 그냥 궁금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건 네 일이 아니야. 정말 죄송합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어. 그게 전부야. 그러고 나서 한참 뒤에 어머니 얼굴이 누그러졌다. 오늘 조씨를 데려오지 않은 건 잘한 것 같다. 몸 상태가 안 좋았으니까. 하지만 여기 이렇게 앉아있으니 조씨가 보고 싶네. 어머니는 주위를 둘러보고 몸을 돌려 폭포를 보았다. 그러다가 다시 몸을 돌려 내 뒤쪽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개, AF에 눈길을 주었다. 좋아 클라라, 조씨가 없으니까 네가 조씨가 되어주면 좋겠어. 아주 잠깐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까.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했었잖아. 가게에서 우리가 널 데려온 날 잊지 않았지? 네, 물론 기억합니다. 내 말은 어떻게 하는지 잊지 않았냐고. 조씨처럼 하는 것. 조씨입니다. 사실 이제 조씨를 더 잘 알게 되었고 더 많은 상황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정교하게 모방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뭐? 죄송합니다. 이 일을 제기하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빤히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좋아. 어쨌든 걸음걸이를 흉내내 보라고 할 생각은 아니었어. 우리가 여기 있으니까 좋은 장소에 좋은 날이지. 조시하고 같이 오고 싶었는데. 그래서 클라라, 너한테 부탁하는 거야. 너는 똑똑하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너 말고 조시가 앉아 있었다면 조시는 어떻게 앉았을까? 네가 앉은 자세처럼 앉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조시는 좀 더 이렇게 앉을 거예요. 어머니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눈을 가늘게 떴고 어머니의 얼굴이 폭포를 담은 가장자리 상자만 빼고 상자 8칸을 채웠다. 한순간 상자마다 어머니의 표정이 다르게 느껴졌다. 어떤 상자에서는 눈이 잔인하게 웃었는데 바로 옆 상자에서는 눈이 슬픔에 어려 있었다. 폭포 물소리, 아이들과 개의 소리가 줄어들었고 나는 고요한 가운데서 어머니가 하려던 말을 기다렸다. 잘한다. 정말 잘해. 그러면 이제 움직여 보렴. 뭔가 해. 계속 조심처럼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여줘.
조시처럼 웃으며 구부정하고 편안한 자세를 했다. 잘한다. 이게 무슨 말을 좀 해봐. 들어보자.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아니, 그건 클라라잖아. 조시처럼. 좋아. 안녕, 엄마.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 맞지? 나 여기 왔는데 괜찮잖아. 어머니는 테이블 위로 몸을 더 숙였고 나는 상자 안에서 기쁨, 두려움, 슬픔, 웃음을 보았다. 나머지 소리는 모두 묵음이 되었기 때문에 이듯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었단다. 잘한다, 잘해. 괜찮을 거라고 했잖아. 말, 멜라리아 말이 맞아. 나는 하나도 안 아파. 그냥 좀 피곤한 거야. 미안해, 조씨. 어머니가 말했다. 오늘 여기 안 데려와서 미안해. 괜찮아. 내가 걱정돼서 그런 거잖아. 괜찮아. 네가 여기 있으면 좋겠어. 그렇지. 네가 이제 더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걱정 마, 엄마. 이제 이렇게 좋아질 거야. 너는 어떻게 네가 뭘 안다고? 너는 어린애잖아. 삶을 사랑하고 뭐든 좋아질 수 있다고 믿는 애잖아. 네가 뭘 안다고? 괜찮아, 엄마. 걱정 마. 곧 좋아질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될지도 알아. 뭐? 무슨 말이야? 네가 의사들보다 더 잘한다고? 나보다 더? 네 언니도 약속을 했어. 그런데 지키지 못했지. 너는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엄마, 셀은 다른 것 때문에 아팠잖아. 나는 좋아질 거야. 그래, 조씨. 그러면 어떻게 좋아질 건지 말 좀 해줘. 특별한 도움이 찾아올 거야. 아직 아무도 생각 못한 것. 그리고 나서 나는 다시 좋아져. 이게 무슨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야? 이제 여러 상자에서 어머니 얼굴 피부 아래 광대뼈가 매우 두드러져 보였다. 정말이야, 엄마. 좋아질 거야. 이제 됐어. 그만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데로 갔다. 다시 폭포가 보였고 폭포 소리와 내 뒤에 있는 사람들 소리가 전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네. 이 장면이 2부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과 나중에 한번 겹쳐 굉장한 장면이라는 걸 모두가 느끼게 되실 겁니다. 어머니 굉장히 좀 이상하죠. 저는 또 이 작품 처음에 읽을 때 어머니랑 캐릭터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이 사람 종잡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지금 처한 상황, 지금 어머니의 내면이 어떤 상태일지를 안다면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연관성, 개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부까지 제가 준비한 부분 빨리 한번 읽을 시간이 될까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됐는데 3부 쪽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부는 이제 이 조씨가 클라라가 조씨가 건강해지길 바라는데 클라라 입장에서는 태양이 절대적인 신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조씨의 방에서 보면은 서쪽에 있는 헛간에 태양이 지기 전에 잠깐 머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클라라가 용기를 내서 그 헛간까지 가서 태양을 보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조씨가 좋아지게 여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조씨가 좋아지게 해주세요. 거지 아저씨한테 한 것처럼요. 나는 고개를 조금 들고 농기구와 건초더미와 함께 신호등 일부, 네게 들어온 새 날개 일부를 보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말하는 매니저의 목소리. 넌 정말 이기적이야 클라라라고 말하는 소년 AF 렉스의 목소리를 들었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조씨는 아직 어리고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모건뽀뽀 테이블 너머에서 나를 곰곰이 뜯어보던 어머니의 눈빛. 말하듯 까지 헛간하는 죽에 주저앉아 앞으로 뻗은 다리를 잡으려고 손을 내미는 로사의 모습이 다시 보였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접이식 의자 위에 몸을 최대한 작게 웅크렸다. 그때 호소할 기회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고는 용기를 내어 순간적으로 머릿속의 말을 대충 만들어 밀어내듯 빌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게 얼마나 주저넘고 무례한 행동인지 압니다. 당신이 화를 내는 것도 당연하고 제 부탁을 고려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에게 아주 넓은 마음이 있으니 한순간만 멈춰서 제 제안을 한번 들어봐 달라고 부탁드려도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을 기쁘게 할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요. 당신을 특별히 행복하게 만들 만한 일, 만일 제가 그런 일을 해낸다면 그때는 보답으로 주씨에게 특별한 자비를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거지 아저씨와 걔에게 그랬던 것처럼요. 머릿속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동안 주위에서 무언가 뚜렷하게 달라졌다. 헛간안은 여전히 밀도 높은 붉은빛으로 가득 찼으나 이제 어떤 부드러운 느낌이 있었다. 그래서 사방이 아직 여러 부분은 아니긴 해도
또 부분이 해의 마지막 빗줄기 속에서 둥둥 떠서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유리 진열대의 아랫부분이 천천히 떠올라 그 옆칸 뒤쪽으로 들어가 흐릿해지는 것을 보았다. 내용이 쭉 진행이 되고요. 이 부분 읽겠습니다. 해가 공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아요. 공해 때문에 얼마나 슬프고 화가 나는지요. 저는 공해를 만들어내는 기계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계를 찾아내서 망가뜨린다면요. 공해를 더 만들지 못하게 끝을 낸다면요. 그렇다면 그 보답으로 주 씨에게 특별한 도움을 줄 수 있나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어서 3부의 중요한 부분만 발표했습니다. 네. 에 가서 자신이 가장 바라는 조 씨의 건강을 빌죠. 태양이 조씨 나를 위해 특별한 걸 해주려면 나도 태양을 위해 뭔가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어지고요. 태양이 그러면 뭘 바랄까 했을 때 공해를 일으키는, 그래서 태양빛을 저해하는 그 공해를 일으키는 기계, 그 기계를 자기가 만약에 없앤다면 태양이 기뻐할 것이고 자신의 손을 들어줄 거다라고 하는 서로 간의 어떤 교환 관계처럼 생각하면서 생각이 발전해 나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원시적인 종교의 모습을 제가 볼 수 있다 느꼈고요.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이렇게 다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 좀 어떠셨는지 말씀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이야기하실 수 있는 분이 곽희님과 동광님 아까 말씀 주셔서 가능하신 것 같습니다. 곽희님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 아까 그 엄마가 따라해보라고 시킨 부분 너무 무서웠어요. 조씨 따라해보라고 시킨 거 너무 약간 좀 광기가 느껴져서 어떤 사연이 있는 건지 읽어보고 싶네요. 네. 저도 모르게 감정이 저도 실렸던 것 같고요. 내가 애들한테 그런 모습의 아빠가 아닌가 좀 싶긴 한데 굉장히 흥미롭죠. 네, 꼭 우선 제가 발제 다 끝나면 읽어보십시오. 정말 다 읽고 나면 섬뜩했습니다. 이 장면. 네, 맞습니다. 네, 인상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동강님은 어떠셨는지 말씀 청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막판에. 네. 바쁘신데 항상 접속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그 스클라라와의 태양 1부, 정식적으로 1부죠. 1부 지금 말씀드렸고요. 네. 발제된 내용을 최대한 좀 작품이니까요. 우리가 한 시간을 쓰게 제가 언급했던 내용들, 이 작품과 엮고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과 또 발전되는 이야기들로 잘 한번 담아내는 시간 가져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